안녕하세요. 윤태준 비파트너입니다. 오늘은 다소 도발적인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채권을 매수하라. 2022년과 2023년, 채권은 역사적인 폭락을 겪으며 월가에서 외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채권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상보다 훨씬 나빴던 6월 고용, 다른 하나는 연준을 향한 저물가 지표 도입 압박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결론을 세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째, 고용시장의 균열이 보입니다. 6월 신규 고용은 예상치의 절반에 그쳤고 핵심 경제활동 인구의 참가율은 50년의 최저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둘째, 실시간 저물가 지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중간선거 전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조합은 단기 중기 채권과 물가연동국채, 즉 타이피스를 유효한 선택지로 만듭니다. 이 그래프를 함께 보시죠. 비농업 신규 고용입니다. 5월 12만 9천 명에서 6월 5만 7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약 11만 명이었으니 실제 수치는 예상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4월과 5월 수치도 합쳐서 7만 4천 명이나 하향 수정됐습니다. 표면 숫자보다 실제 고용의 온기가 훨씬 식어 있다는 뜻입니다. 출처는 미국 노동통계국 벨에스의 2026년 6월 발표입니다.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은 4.2%로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실업률이 내린 건 일자리를 구해서가 아니라 약 72만 명이 아예 구직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25세에서 54세, 이른바 핵심 연령의 노동 참가율은 전월 대비 0.6%포인트 떨어진 83.3%. 전체 참가율은 61.5%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50년의 최저입니다. 이 우하향 꺾임이 지금 노동시장의 실제 체온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괴리가 나타납니다. 왼쪽, 실물 경제의 고용은 플러스 5만 7천 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오른쪽,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이익은 전년 대비 23.3% 증가가 예상됩니다. 7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하루 40억 달러, 상반기에만 약 7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로 경제에 돈이 쏟아지는데도 고용 성장이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은 잘 벌지만 사람을 더 뽑지는 않는다. 이 괴리가 채권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갑니다. 물가 지표 논쟁입니다.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현행 PCE와 CPI는 한 달 뒤에 나와 발표 시점엔 이미 낡은 수치라는 겁니다. 트루플레이션 같은 곳은 인터넷으로 거의 실시간 물가를 추적하고 있고요. 이런 실시간 지표를 쓰면 물가가 공식 수치보다 낮게 찍힐 수 있고, 이는 워시 신임 의장에게 금리 인하의 자유를 준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정책적 성격이 강합니다. 사실관계만 객관적으로 전해드리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신호가 채권의 호재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 연준이 단기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미 발행된 채권의 이자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둘, 막대한 국가부채의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장기금리를 억누른다면 채권 가격의 매력은 더 커집니다. 셋, 경기가 더 식고 물가가 내린다면 채권은 그 자체로 훌륭한 방어 자산이 됩니다.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연준 H15 데이터입니다. 5년물 국채는 4.24%, 7년물은 4.35%. 녹색 선이 명목 국채, 황색 선이 타이피스의 실질 수익률입니다. 장기물로 갈수록 수익률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금리 물가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장기 위험을 피하려면 단기 중기 구간이 합리적입니다. 연방기금 실효금리가 3.63%인 점을 감안하면 이 구간의 이자는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위험이 남습니다. 연준이 근원 인플레이션을 방치하면 명목 장기채가 미래에 주는 이자의 실질 가치는 훼손됩니다. 그래서 저는 TIPS, 물가 연동 국채를 선호합니다. 2029년 4월 만기는 향후 3년간, 2032년 4월 만기는 향후 6년간 CPI의 실질 2%를 더한 수익을 확보해줍니다. 물론 정부가 기존 TIPS의 물가 계산 방식까지 바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발행분에 소급 적용된다면 시장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적용된다 해도 신규 발행분에 한정될 여지가 큽니다. 그럼 어떻게 실행할까요? 세 가지 접근을 제시합니다. BSV, 뱅가드 단기 채권 ETF는 국채와 투자 등급 회사채를 섞은 만기 3년 미만 상품으로 수익률 약 4.3%. 가장 단순하고 저위험입니다. VCSH, 뱅가드 단기 회사채 ETF는 우량 회사채만 담아 약 4.7%. 신용 위험을 조금 더 지는 대신 수익률이 앞섭니다. 그리고 TIPS는 인플레이션 해지 축으로 실질 수익을 지켜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건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제공입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정하게 반대 논거도 짚겠습니다. 하나, 6월 데이터엔 노이즈가 있습니다. 여가 접계급의 이례적 감소 등으로 수치가 과장됐을 수 있어 단일 지표에 과도하게 기대는 건 위험합니다. 둘, 지표 방식을 바꾼다고 실제 물가가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근원 인플레가 방치되면 오히려 장기채의 실제 가치가 훼손됩니다. 셋, 물가 지표와 금리 논의는 정치 변수에 좌우돼 시나리오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용은 표면보다 빠르게 식고 있고 참가율은 50년의 최저권입니다. 저물가 지표 논의는 금리 인하의 명분을 만드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단기 중기 채권에 우호적이며 타이패스는 인플레 방치 리스크의 방패가 됩니다. 다만 데이터 노이즈와 정책 불확실성은 늘 상수이니 분산과 만기 관리가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이 판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애연태준 비파트너였습니다.